당뇨의 치료 및 이제 생활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진단 기준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그다음에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혈장 포도당이 126 이상, 그다음에 75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에 혈장 포도당이 200 이상, 그다음에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쟀을 때 혈장 포도당이 200 이상, 이거를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당뇨 환자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처방을 받고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조절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병원에 가기 전에는 정상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조절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공복 혈당의 조절 목표는 80에서 130이고요.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이고 당화 혈색소는 6.5% 미만입니다. 그러면 요즘 집에서 자가 혈당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을 유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후 2시간 후 혈당일 때 이 식후의 기준은 뭐냐면 식후 2시간 혈당에서 첫 숟가락 들 때부터 2시간 후라는 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으로 당을 측정한다 이런 옛날에 그런 방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될 때는 혈중 포도당이 170에서 180 이상일 경우에 이 소변에서 이제 당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복 혈당이 140일 경우에도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변으로 체크가 안 되겠죠.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침 전에는 100에서 140을 유지해서 야간 저혈당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기를 잴 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한번 재고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한번 재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하루 3번 이상은 측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뇨 환자가 아닌데 당뇨의 전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내당능 장애와 공복혈당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당능 장애라는 거는 뭐냐면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해서 이제 2시간 후에 혈당이 140에서 199인 경우, 그래서 당뇨의 직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왜 생기냐면 포도당의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매년 100명의 내당능 장애 중에 한 1명에서 10명 꼴로 당뇨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내당능 장애가 오게 되면 당뇨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복혈당 장애입니다. 그래서 8시간 금식 후에 체열한 포도당 농도가 100에서 125인 경우에 공복혈당 장애다.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다는 뜻은 밤 사이에 금식 상태에서 혈중 혈당이 떨어질 때 간에서 보상적으로 지나치게 당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인 경우에는 간에서 당을 만들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혈중 포도당을 조절해야죠.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 부족 또는 간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저하가 오게 되면 포도당 대사 능력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공복 혈당 장애가 오는 거고 이것도 당뇨의 전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들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기 좋게 해놨는데 70에서 99를 공복 시의 정상입니다. 공복 시 혈당이 70에서 99 정상이다. 그 다음에 70부터 70 미만인 경우에는 저혈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복 시 8시간 금식 후에
100에서 125면 공복 혈당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6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복 시에 126보다 높으면 당뇨 환자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후에 140에서 199까지를 내닦는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0보다 높으면 우리가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200보다 높게 되면 당뇨 환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의 당뇨 치료 약물들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하는 방법, 신장에서 포도당을 배출하는 방법, 간에서 당신생을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방법 등 이러한 약들이 이제 당뇨 치료 약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혈당이 높을 경우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복약 상담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뇨 치료제 중에서 몇 가지 좀 전문적이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뇨 치료제 중에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약물들이 이렇게 설포닐 유리아 계통이라든지 치아졸리 디네디온 계통이라든지 메글리티나이드 계통은 이렇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방 받으시는 약 중에 체중 증가할 수 있는 약들이 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혈당을 유발시켜주는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들이 이렇게 설포닐 유리아, 메글리티나이드, GLP-1 유사체가 이렇게 단독으로 투약할 때 저혈당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70 미만인 경우에 저혈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인슐린 주사 시에 좀 인슐린 주사를 좀 많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주의할 사항을 잠깐 보게 되면 신경 혈관의 분포가 적고 관절부터 멀리 떨어진 복부라든지 상완부 바깥쪽, 이렇게 상완부 바깥쪽, 그 다음에 대퇴부 상반부 바깥쪽, 그 다음에 엉덩이 쪽은 많이 안 넣죠, 주로. 그런데 이렇게 피하 지방이 많은 쪽에다가 주소를 넣는데 인슐린의 흡수율을 따져보면 복부, 상완부, 대퇴상부 외측 이쪽 순으로 이렇게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삭인 경우에는 배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간질환으로 복수가 찬 경우에도 배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완부 바깥쪽을 이용하고 대퇴상반부 바깥쪽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 내지 2cm 간격으로 오늘 이렇게 맞았으면 1 내지 2cm 간격을 둬서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놓는다.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같은 부위를 반복하게 놓게 되면 지방 위축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달은 이렇게 복부 쪽으로 맞추고 다음 한 달은 이렇게 대퇴 상반부 쪽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주사 놓는 방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 주사제의 흡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인슐린 주사제는 피하 지방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자, 그런데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이 진피층에 들어가면 통증이 심하고요. 근육층으로 들어가면 혈관 분포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의 지속 시간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피하 지방에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를 집어 올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부를 집어 올리지 말고 그냥 맞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인가 8년 경이에요.
이 표피와 진피, 두꺼운 사람,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표피와 진피의 두께를 연구를 했는데 1.8에서 2.5mm로 거의 두께가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은 이렇게 피하 지방의 차이만 있는 두께만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주사 바늘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4mm짜리 바늘을 쓴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이 6세 이상 청소년, 마른 성인, 성인이 다 피부를 집어 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표피와 진피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지 피부를 집어 올리지 말고 그냥 직각으로 주사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소아 2세에서 6세, 그 다음에 어린이 6세 이상의 마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부를 집어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6세 이상 마른 청소년과 6세 이상 청소년이 이렇게 피부를 집어 올리는 경우와 이렇게 직각으로 그냥 찌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5mm짜리 이제 주사약을 보게 되면 지금 소아 2세부터 6세, 그 다음에 어린이 6세 이상 청소년까지는 이렇게 피부를 집어 올려서 45도 각도로 지금 주사를 넣고 있고요. 마른 성인과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직각으로 이렇게 주사를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른 성인의 경우는 이렇게 주사 부위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mm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피부를 집어 올려서 45도 각도로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8m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부를 집어 올려서 45도 각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4mm, 그 다음에 5mm, 6mm, 8mm 이렇게 있는 경우에 가장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4mm짜리 바늘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을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mm 바늘을 추천한다. 그리고 4mm 바늘을 직각으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슐린의 보관과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인슐린은 2 내지 8도 정도로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뜯었잖아요. 사용 중인 인슐린은 15도에서 30도 실온에 한 달 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고요. 뜯지 않은 인슐린은 냉장하에 제품에 표시된 만료 기간까지 보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찬 인슐린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좀 자극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굴려야 되고 굴려서 약간 식힌 다음에 이렇게 주사를 넣고 그 다음에 단독 혹은 혼합 형태로 미리 주사기에 인슐린을 뽑아서 재어 놓은 경우에는 냉장시에 21일에서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을 쟀을 때 70 미만인 경우에 제가 저혈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맥이 빨라지는 빈맥과 식은땀, 불안감, 배고픔, 그다음 미식거리고 손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에 자율신경 항진 증상으로의 저혈당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되고 의식이 혼미하고 기력이 약화되고 어지럽고 시력이 변화되고 말하기 힘들고 두통이 왔을 때는 신경당의 결핍 증상으로의 저혈당 증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저혈당 증상을 개선하려면 단순 당질을 15g에서 20g을 1 내지 3분 동안 투여하게 되는데 단순 당질 15에서 20g에 해당되는 음식의 예가 뭐냐면 설탕 1숟가락, 꿀 1숟가락, 주스 4분의 3컵, 요구르트 1.5개, 사탕 3개에서 4개입니다. 이거를 1 내지 3분간에 걸쳐서 투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리고 요즘에는 약국에 포도당 캔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식거린다든지 맥이 빨라진다든지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혈당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 캔디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되고요. 옛날에는 초콜릿도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초콜릿이 여기에 안 써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초콜릿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 혈당을 100에서 140 정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게 됐을 경우에는 스낵이나 우유 한 장 정도의 간식을 섭취해서 취침을 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야간 저혈당을 내가 자는 동안에 당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증상이 뭐냐면 잠자는 동안에 악몽을 자주 꾸거나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잠에서 깨어난 후에 두통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야간 저혈당 발생 여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왜 치료해야 할까요? 바로 당이 올라가게 되면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에 망막 변증이 생길 수가 있고 신장이 나빠질 수 있고 말초신경을 손상하는데 우리가 특히 망막 같은 경우에요.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안과를 방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된 비증식성 또는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인 경우에는 2 내지 4개월마다 안과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라든지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연과 혈압의 엄격한 조절, 그 다음에 혈액 응고 경향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혈소판제를 투약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증, 고지혈증의 치료 및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이 높았을 경우에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이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은요 180 미만을 조절 목표로 하고 있고 중성 지방은 150 미만을 그리고 LDL은 100 미만을 조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환자는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과 항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뇨 환자가 생활요법에서 체크할 게 뭐냐면 당뇨 수첩에 식전혈당, 식후혈당, 취침전 혈당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요. 당뇨 수첩에 식후혈당과 식전혈당의 차이를 기록해서 혈당의 변동폭을 기록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자가혈당 체크는 일주일에 3일에서 7일간 식전 식후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복용 후에 혈당이 오르는 순서가 단순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복 시에 혈당이 너무 높다라는 경우에 내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건 아닌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나서 바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대개 단순당과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이고요. 공복 시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그런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탄수화물 1g당 평균 3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은 남자 60에서 75g, 여자 45에서 70g이고 간식으로는 남자가 15에서 30g, 여자가 15g 정도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당이 높을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국에서 약에 대한 복약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